안녕하세요. 디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기술이 점점 정교해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비판적인 사고가 약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을 너무 AI에게 맡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사고의 기준들, 윤리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정태윤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한국 사회와 문화 관련해서 심리학적으로 지금까지 좀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들 물어보시면 교수님께서 또 상담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요. 네, 그 AI 시대에 한번 인간의 윤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주제를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윤리적인 사고라는 게 논리적인 흐름인 건지 아니면 도덕적인 직관, 감정적인 직관에 더 가까운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논리의 산물이라면 이제 누구보다 AI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다 갖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뭐 이렇게 사례들도 있고 통계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판사 교체라 AI로 이런 말들도 조금 현실성이 있는 말인지 않나라는 궁금증과 함께 오늘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일단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판사 대체해야 된다 AI로. 어떤 기존의 많은 사례들을 다 모아가지고 AI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 한 판사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종합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사례들을 다 모아서 그 사례에 해당하는 어떤 판결을 내리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객관적일 수 있는데 이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인 사례에서 한 사람이 하는 행동 혹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100% 완벽하게 반영해서 판결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아주 일관적으로 다 모든 사례를 판결을 해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사례에 그대로 다 맞는 게 아닌 거잖아요. 어떤 사람 조금 반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피치 못해서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형량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어떤 한 사례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 아주 구체적인 어떤 차이점을 다 반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떤 그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거는 참고용으로 쓰는 것이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정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따져봐야 될 것이 그래서 윤리적인 판단의 본질일 것 같은데요. 이게 차가운 머리의 산물인지 아니면 뜨거운 감정의 산물인지 우리가 살면서 정답이 없는 선택들을 계속할 때 인간이 보통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심리학적으로 교수님께 그 프로세스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사회적인 장면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고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심리학자들이 꽤 많이 해왔어요. 지금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크게 이제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은 아주 숙고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숙고적인 사고라는 것은 주어진 사안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그러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정보 처리 과정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통제적 처리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보고 가장 적합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나한테 되게 중요한 사안일 때는 주로 많이 그렇게 하죠. 공부할 때.
아주 체계적이잖아요. 그리고 비싼 물건을 살 때, 자동차를 산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이럴 때는 모든 정보들을 다 모아서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안이 나한테 중요하면 사람들이 이런 식의 정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늘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겠죠. 주의도 많이 쏟아야 되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절약적 사고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이 좀 손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자동적 처리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주 일부의 정보만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거에 해당하는 것이 고정관념 같은 겁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생김새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떨 거다. 출신 지역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떨 거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 절약적인 사고에 기반한 거거든요. 이런 사고 판단 체계에 따른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되게 효율적이에요. 에너지를 더 많이 쓸 필요도 없고 내가 더 이렇게 정보를 얻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처리 시스템을 활용할 때는 이 사안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치 않을 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이 절약적인 사고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숙고적인 사고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우리 삶을 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사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교수님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어떤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을 할 때 뭐가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어디다 더 방점을 두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판단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쓰는데 어느 하나가 뭐 딱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되게 인지적인 그런 측면이거든요. 인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일부는 아주 주의를 많이 쏟고 에너지를 많이 투자를 해서 그게 어떤 문제인지를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대략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손쉽게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뭐 연구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서 80에서 90%는 절약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8, 90%는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밥을 먹지는 않죠. 내가 왜 또 아침에 이 세면을 해야 되지? 왜 출근해야 돼? 이런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자동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에 근거해서 우리는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 8, 90%죠. 친구 만나면 야, 봐, 저녁 점심 먹으러 가자. 이거 거의 자동적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10에서 20%는 정말 나한테 중요한 거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수업 듣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 인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또 그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만 우리가 의존해서 이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정서적인 어떤 그런 요인들도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은 뭐 지금까지 큰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어느 하나가 딱 이렇게 이 다른 것을 이렇게 지배한다거나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 이 두 가지가 다 공히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사고,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차가운 인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어떤 그런 사실에 기반해서 내가 판단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얘기할 때 우리는 차가운 인지가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의 지배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서 그거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객관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다른 사람하고 소통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정도 하고 같이 행동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객관성을 내가 괴로하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대화하면서 야 너는 너무 주관적이야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혹은 생각하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너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이렇다라고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는데 이 한 친구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으면 이 친구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차가운 인지, 말하는 객관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이고 있는 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냐 이런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인지라고 하는 거 혹은 이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최근에 네. 연구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라든가 동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내가 왜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냐. 여기는 내 친구고 여기는 내 친구가 아니고 낯선 사람이고 친숙한 사람이고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나 동기 이런 것을 실현하는데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날 얘기하는 뜨거운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제 이제는 정서, 뜨거운 인지가 된 감정 거예요.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그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는데 결국 인지 속에는 내가 추구하는 목표, 동기 혹은 욕구가 반영돼 있다는 거죠. 그런 인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우리는 성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기와 인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리돼 있다라기보다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객관적인 측면에만 내가 너무 치우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혹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동기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 욕구나 동기, 주관적인 특성만 너무 또 강조하게 되면 상대방하고 소통을 할 수 없고 협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적응적이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공이 다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감정이나 직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통계, 현실적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들에만 기반해서 사고를 하면 약간 그런 소통의 문제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예, 특별히 그럴 수가 있고 또 이 각자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이자 심리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걸 중요하게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고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야 세상은 이런 거야. 논리는 이런 거고 합당한 건 이런 거고 정의는 이런 거다. 옳고 그른 건 이런 거다. 이 사람의 어떤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현실은 객관적이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내 옆에 있는 내 친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고려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너무 이 객관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런 것을 고려할 수 없어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AI에 우리가 너무 예를 들면 이게 의존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만 우리가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욕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런 이해력도 떨어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훨씬 더 소외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영도님께서 오랜만에 뵙는 교수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많이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베제크님 가장 먼저 들어와서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션킴님도 포켓시팀님도 좋아 858님 인생은 순리대로 가즈님도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 우리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인간이 AI와 상호작용하고 대화하면서 AI가 인간을 닮는 게 아니라 인간이 AI를 닮아가는 것 같다라는 현상을 보고한 연구들도 꽤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아예 자기 기계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개념까지 만들었던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외부 자극이 어떤 건지도 잘 알고 그 자극이 나한테 주는 정보를 잘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숙고해서 행동을 결정하고 네. 그래서 행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외부 자극을 내가 잘 받아들이 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내가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내 삶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인데 잘못하면 AI에 너무 이런 식으로 의존하게 되면 그 외부 자극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게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꼭 AI는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면 그 텔레비전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텔레비전에서 제공하는 자극에 따라서 나는 별 생각 없이 아주 1대1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좀 과장을 하면 동물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왜 우리가 동물과 인간을 다르다고 구분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동물은 주어진 자극에 1대1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들은 뭐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도 하고 뭐 그런 자극 거죠. 반응 이렇게. 자극 반응이죠. 직접적으로 예, 나오는 거예요? 1대1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뜨거운 게 오면 그게 나쁜 거고 네. 또 너무 차가운 것도 나쁜 거고 온도가 적절한 경우는 나는 뭐 즐거움을 느낀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도 결국에는 외부 자극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AI가 주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내가 너무 그거에 맹신하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여기서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대로 나는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 주관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뭐 그러니까 기계가 되는 거죠. 기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극이 주어져야 기계는 작동하죠. 컴퓨터도 마찬가지네. 알아서 막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눌러야 얘가 반응을 하죠. 기계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도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주는 정보에 반응하는 수준으로밖에 우리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되게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응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측면이 되게 여기에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우리 삶은 궁극적으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건데 사회는 뭐냐?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은 어떤 거고 삶은 어떤 거고 행복은 어떤 거고 이런 식의 삶과 관련된 지식을 내가 배우게 되는 거고 그 지식을 통해서 내 삶을 구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단지 머릿속에만 있으려고 간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거는 행동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시행착오도 해보는 거고 이 지식이 잘 안 맞네? 그럼 내가 또 바꾸잖아요. 우리가 사고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내 사고를 또 새롭게 만들고 또 그게 근거해서 내 삶을 또 영위해 나가고 이런 어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의 지식도 함양해 나가고 또 삶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외부 자극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나는 그야말로 관계를 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울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삶이 되게 내가 처음에는 어떤 편하고 도움이 되고 아주 뭐 안락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역량 자체를 내가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도 개발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지식을 개발하지 못하는 거죠. 행동도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진다. 그래서 너무 기계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어떤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챗GPT랑 상담이나 이런 대화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남들이 하는 것 좀 보긴 했는데 네.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예, 저는 별로 뭐 이렇게 그래요? 안 이게 해봤습니다. 그 신기한 게 대화를 하면 꼭 상담사랑 테라피를 받는 것 같이 잘해줘요. 그러니까 제 감정도 좀 잘 읽어주고 막 잘 대답해주고 그리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네 말이 맞아. 와
정말 통찰력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많이 해줘요. 예. 근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마찰이 없는 관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함께 맺는 관계는 살짝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AI와는 그냥 너무나도 평탄한 관계를 계속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현실 세계에서의 관계에서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거기에 너무 안락해지면 하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예. 그 제가 아는 분이 우리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상 공간에서 네.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 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발전을 시켜 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하고 만나서 이제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AI하고 어떤 그 소통을 하면서 상담을 받는데 이 상담의 내용이 좀 이렇게 질적으로 네. 좋고 타당하기 위해서는 네. 기존에 그런 사례와 관련해서 상담했던 사례가 필요해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내담 일지가 있어야겠네요. 당연히 AI가 있어야죠. 학습을 하는. 네, 어떤 사람이 나 조금 우울하다. 그럼 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제 이렇게 AI가 물었는데 그럼 AI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존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내가 요러요러한 사회에서 우울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사례들을 다 모아야 되고 그래서 기존의 상담 전문가들이 어떻게 상담했는지의 내용을 다 분석을 해서 요 사례에서는 이게 가장 적합하겠구나라고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그런 식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사례가 많지는 않은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아직 좀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좀 우울한 거일 수도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학회 자격증밖에 없긴 하죠. 학회 자격증, 예, 학회 자격증이 이제 대부분이잖아, 그죠? 네. 근데 그 학회마다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음. 그래서 어떤 학회는 제가 볼 땐 정말 한국 상담 심리학회라든가 이런 데, 한국 상담학회 이런 데는 엄청 엄격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요. 맞아요. 네. 그럼 몇 년씩 해야 네.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 이러거든요. 석사를 하고 또 예. 트레이닝을 하고 박사도 하고 그래야 자격증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훈련도 받고 또 이 실습도 하고 또 학문적으로도 지식을 좀 쌓고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니까 그래도 훨씬 어떻게 이 나름대로 타당한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몇 년 전에 조사한 거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상담 자격증을 주는 그 곳이 무지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실제 상담 자격증이 7,000개가 넘었어요. 우리나라에. 7,000개. 어떤 건 하루만 들어도 자격증을 주고 뭐 이틀만 들어도 주고 이런 데가 뭐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경우에 상담했던 내용들이 막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이렇게 말하자면 오합지졸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떤 상담 사례가 타당하고 질적으로 우수한지, 어떤 거는 그렇지 못한지 이런 걸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우수한 상담 사례가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와 있다고 우리는 또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이렇게 뭐 비밀 보장도 해야 되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상담한 거를 여기다가 다 올리거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당한 사례들에 기반해 가지고 AI가 그것을 모아서 피드백을 준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게 AI를 기반해서 하는 게 여전히 좀
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원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효율적인 상담을 못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데이터 기반에서 또 AI가 학습을 하면 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저희가 그리고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선킴님께서 주신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안 올라가네요. 선킴님 질문, 됐다. 선킴님께서 어떻게 하면 객관성과 주관성을 밸런스 있게 가지면서 나의 주체성과 개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상대방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셔서 대인관계 전문가이신 정태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철학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예, 그 객관성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객관성을 보는 입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는 사람의 눈과 상관없이 그 대상의 실체를 우리는 객관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실체를 아는 거. 그 예를 들면 뭐 한 인간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는 사람하고 다른데 그거와 무관하게 이 사람의 본질이 있다. 그 본질을 아는 거를 우리는 객관성, 그거에 기반한 걸 객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본질이 있다. 돌이 있으면 돌의 본질이 있다. 이것도 객관성의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런 본질을 아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저기의 본질이 보는 사람과 무관하게 뭐다. 뭐 이제 서양에서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늘 생각해 왔지만 진리 같은 거죠. 진리 같은 거죠. 변하지 않는 무엇. 음. 근데 이건 인간이 알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객관성은 그런 어떤 본질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라든가 현상을 보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보는 거를 우리는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면 이게 객관적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객관성은 이런 거에 기반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에 기반해서 우리도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거에 기반해서도 이해하고 판단하고 같이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인식을 객관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소통을 많이 해봐야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좀 들어보려고 하고 개방적인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혼자만 생각하는 걸로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남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린 자세로 대인관계를 통해서 소통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좀 들어보고 그걸 반영하려고 자꾸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것만 있으면 이게 내 삶을 그러면 여기에 의존해서만 내가 살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또 있고 그거에 기반해서 나는 또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기반한 게 주관성입니다. 그런 주관성에 기반할 때 우리가 자율적으로 삶을 사는 거고 주체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체성을 또 발전시켜 나가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주관성을 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실제 살 맛이 별로 안 납니다. 남들이 하려는 대로 하고 그러면 동기유발이 실제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어야 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하는데 남들이 다 저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면 이미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다 버리고 남들이 저러니까 저렇게 한다?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아주 뭐 쉬운 예가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엄마가 와가지고 너 왜 공부 안 하냐면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거든요. 이게 주관성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욕구를 스스로 내가 막 좌절시킨다거나 무시하거나 이거는 내 삶을 무시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 자율성과 주체성의 욕구를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있는 거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자꾸 좌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는구나. 남들이 하려는 대로 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맛이 안 나요. 살고 싶지 않고 열심히 살고 싶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객관적인 측면을 반영해서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근데 객관적으로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것만 추구하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조건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이 어떤지도 보고 남들이 생각하는 걸 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반영해서 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를 너무 이거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볼 때, 아, 부모가 너 공부 잘하니까 의대 가라. 너 공부를 잘하니까 법대 가라. 이거 너무 여기 휘둘리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생,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제가 보면 아무 보장할 수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데 그걸 한다. 끝에 가서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결국. 결국 외부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 삶을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한 다음에 이 상황에서 그걸 실현해 나갈 수 있는지 혹은 사회적인 판단은 어떤지 이런 걸 좀 반영해 나가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삶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AI 시대에 가장 또 위험할 거라고 보는 게 인지적인 해이거든요. 어떤 판단 해이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최근에 음. 어떤 분께서 양치를 하는데 몇 번 헹구고 뱉어야 되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챗GPT한테, AI한테요. 그랬더니 AI가 답을 줬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 생각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여러 번 헹궈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안 헹궈도 돼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챗GPT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라는 권위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뭔가 내가 비판적인 다른 반증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조금 생략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좀 봤거든요. 그렇지, 너무 맹신하면 네. 그죠. 근데 점점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례였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뭐 글도 쓰고 이러면서 AI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 그럴듯하게 그렇죠. 뭘 해주는 거예요. AI의 그래가지고 특징이 그럴듯해요. 보면 뭐 다 네, 맞는 것 같아. 그럴듯해요.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출처를 달라 그러면 네. 출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눌러보면 또 그게 안 되고 다 이게 있어요. 가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 이거 내가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좀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거는 되게 좋은데 너무 맹신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피디님 그런 어떤 사례를 들었는데 저희 심리학에서 이미 그 아주 고전적인 연구지만 그 밀그램의 복종 실험 있잖아요. 그거 진짜 예, 네. 그게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걸 따르는 것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자가 무조건 시키니까 그래 맞을 거야 혹은 나는 시키는 거를 하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부도덕하고 윤리적이지 않은 지시까지도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위를 믿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양치는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하면 이거가 그대로 권위를 인정해서 그게 맞을 거야. 나는 따라만 하면 돼. 그 이후에 어떤 행위 결과에 대한 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밀그램 그 실험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한테 그 아주 그 치명적인 전기 충격을 주라고 했는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다 전기 충격을 준 거예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하라고 했으니까요. 다 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참 우리 국가적으로 되게 큰 불행한 사건이긴 했지만 이 어떤 이 계엄과 관련되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는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옳고 그른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거 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는 나보다 지위가 높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명령을 했으니까 나는 따르기만 하면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따르고 났더니 이게 어떤 그 부도덕하다거나 비윤리적이고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떤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는 옳지 않은 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내가 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필연적으로 비윤리적이거나 문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권위자의 요구를 따르기도 해야 되지만 항상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나는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체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뭐 나한테 주어지고 요구하는 걸 그냥 따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따른 거에 대한 책임의 일부는 나한테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군인들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른다고 해서 모든 것으로 그 결과로부터 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건전한 회의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될 거야 이게 아니고 건전하게 이게 정말 맞나?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주체성이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객관성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타당한가? 타당성의 기반은 객관성이거든요. 그런 걸 따져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이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AI 시대에 필요한 그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는 말씀해 주셨던 객관성을 따져보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네요. 당연히 뭐 그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성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가 발전했으니까 내가 뭐 한다고 외국 언어를 배워. 그냥 여기 다면 얘가 다 번역해주고 다 통역해주는데 그 골치 아프게 왜 그걸 배우냐 이런 거죠. 효율성 측면에서는 배울 필요가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어떤 외국의 그 언어를 배우지 않고 단지 통역을 해서 상대방하고 소통한다는 것을 보면 나는 실질적으로 그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하고 소통하는 게 아닌 거죠. 나는 지금 예를 들면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면 한국말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지. 저 베트남어, 영어, 프랑스어를 통해서 저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내가 알므로써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 또 프랑스어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볼 때 한국어와는 다르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나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소통은 잘 돼서 배울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능력은 여전히 이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AI가 도움을 줘서 소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AI의 도움이 나의 역량을 키워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선생님이 나한테 매일 그 강의하고 가르치는 거는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맨날 어른들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왜 선생님은 우리한테는 싸우지 말고 잘 착하게 지내라고 하면서 왜 어른들은 맨날 싸우냐. 그럼 이 선생님이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대답을 하나는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원래 안 싸우려고 하는데 그 때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또 다른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AI도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수준을 이해하겠어요? 자기 수준에 맞는 것밖에 이해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AI가 엄청 발달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걸 답을 AI한테 다 얻었어요. 그럼 그 AI가 한 답을 내가 다 알겠습니까? 다 이해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내 수준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AI는 발전한다고 해서 아무리 뭐 나보다 훨씬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나는 하나도 발전 안 하는 거예요. 그 AI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훌륭한 대답을 나한테 해줬어요. 인생은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AI가 이러이러한 엄청나게 진리를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내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는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2%, 10%밖에 이해 못 하는 거예요. 90%의 대답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발전 안 합니다. 나는 여전히 유아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부할 때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문제를 왜 풀겠어요? AI가 다 해줄 것 같으면 내가 뭐 한다고 풀 필요가 있겠어요? AI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푸냐 이거예요. 그런 걸 해야 내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AI가 얘기하는 것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도 내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얘기한 것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AI가 뭐를 다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착각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AI에 의존할수록 나는 내 수준은 여전히 유아기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도 발전 안 하는 거예요. 원하는 답을 준다고 해서 그게 내 거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AI 거지. 결국 내가 이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지적인 측면에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내가 만들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그게 내 게 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현장의 상황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행동을 해야죠. 행동 누가 하고 하냐?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랬더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잘 작동을 하네.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좋아하고 소통이 잘 되네. 그럼 이거는 맞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꿔야죠. 그래야 비로소 이 지식이 힘 있는 내 삶의 지식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저 밖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내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AI를 물어봐서 막 다 주니까 이게 내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100% 착각이에요. 내 게 아닙니다. 약간 오픈북이 언제나 열려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거죠. 우리 시험 볼 때 다 항상 이렇게 오픈북 시험을 보는 것 같은 세상이 된 거네요. 네. 네, 어딜 가든지. 내 걸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수님, 오늘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막 하셨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과제를 내고 이러면 네. 아이들이 요새 다 AI가 해주죠. 그런 거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른 그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면 예전과 다르게 아이들이 발표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 AI가 해줬다는 거예요. 보고서도 너무 잘 쓰고. 보고서도.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 얘기지만 보고서를 안 냅니다. 아예 과제에서 과제를 제가 안 내요. 삭제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오랫동안 이제 과제를 좀 냈는데 몇 년 전부터 과제를 내도 아이들이 자기가 고민해서 자기 손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네.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여기에서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이게 편집해서 내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채점하는 저도 성과도 별로 없고 아이들도 뭐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또 거기다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큰 의미 없겠구나.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안 하는데 보고서가 너무 길어요, 교수님. A4 두세 장 이렇게 쓰면 갑자기 탁 막히면서 이걸 어떻게 다 채우지 싶어서 약간 그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주시면 학생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자기 생각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좀 많이 하긴 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생각할 거리는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저건 저거야. 근데 세상에 맞는 게 없어요. 100% 맞는 거. 그걸 내가 갖고 들어와서 정말 따져보고 정말 맞는지 그렇게 해야 실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을 탄탄한 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의뢰 그러려니 남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게 아니고 또 그게 100% 맞는다고 보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어떤 좀 내가 이 생각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래도 한번 보고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고정관념이나 우리 무의식에서 우리 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은 나한테도 잘 안 보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냥 그대로 AI가 준 것들을 답습을 한다면 더 공고화해지고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예전에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 내가 어떤 그 기사를 보면 네. 그 기사의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가 입장하고 비슷한 것들을 계속 나한테 다시 또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내 생각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정보에만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뭐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도 대단히 이렇게 그 극단화되고 있는데 그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그 AI를 알고리즘에 기반 알고리즘이 아닌가. 갇혔어요. 예, 그 속에 우리가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문제를 수시로 내가 의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이게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의심, 음. 그다음에 회의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서 갇혀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당연한 거야 저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에 저는 당연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당연한 건 사실 맞아요. 없거든요. 네. 어떻게 본인에 따라서 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 스스로 세상을 보는 어떤 틀을 좀 만들어가고 또 그런 틀 속에서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이 좀 돼야 그래도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좀 더 내가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친구가 저한테 요즘 그 뉴스 봤어? 그 뉴스가 요즘 굉장히 핫해 하고서 예,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제 알고리즘엔 안 나오는 뉴스인 그래, 거예요. 네, 네.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예, 친구 예. 입장에선 그게 가장 핫한 뉴스인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100%가 아니다라는 걸 항상 의심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워낙 이것도 저는 되게 양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세상이 힘들면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세상이 너무 편하고 안락하면 아.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음. 뭐 한다고 생각이 이게 또 힘들게. 다 돼 역설이네요. 있으니까. 그게 편리하니까. 이 삶의 양면성이에요. 그러네요. 그 생각을 안 하면 그 나중에는 지금은 좋은데 음. 나중에는 아까 말씀 잘못하면 제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을 어떻게 봐야 음. 되는지 모르고 갑자기 앞에 아무것도 있던 게 다 사라지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그쵸. 지금 성키님도 인간관계가 지금 너무 괴로워서 인간관계를 아예 차단시켜버리면 결국 본인에게 손해가 되겠네요라고 얘기해 그렇죠.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인간의 자라는 게 음. 되게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힘드니까 그냥 끊어버리면 내가 편하겠지. 음. 지금 당장은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는 이 모든 욕구는 결국 관계 속에 시작하는 거고 음. 그래서 인간 관계에 대한 소속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거 이런 욕구가 인간한테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해요. 사회적 그리고 동물이니까요. 뭐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음.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당장은 그게 좀 힘들어서 내가 이제 차단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내 문제만도 아니고 상대방 문제도 아닌 거예요. 같이 잘 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다 보면 관계가 주는 행복이 어떤 건지를 또 많이 느낄 수 있죠. 뭐 네. 엄청 좋습니다. 좋은 관계하면 뭐 그거만한 게 없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밥 먹는 게 인간의 최대 행복이라면서요. 그럼요, 네. 그럼요. 밥은 좋은 사람하고 먹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어쨌든 또 심리학의 결론이니까. 오영도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되 객관적인 것을 반영해서 해야 한다라는 교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어쨌든 이 AI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조언을 한 가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금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그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지식을 구축하는 것도 그냥 머릿속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하고 어떻게 잘 살아갈까 하나의 도구로 쓰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구를 잘 써봐야 이 지식이 살아있는 걸로 되고 내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또 갈등하고 또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혹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설계하는 것이 이런 사회에 더 필요한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정태현 교수님과 함께 AI 시대에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